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정말로 저보다 더 힘들게 산 사람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불우하게 살았어요. 남들은 말로만 들어봤다는 판자촌에 살았습니다. 달동네는 집이라도 갖춰져 있지, 판자촌은 정말 판자 같은 걸로 덧대어 겨우 모양만 유지하고 있는 거라 정말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돼요. 비 오는 날은 비가 들어오고, 더운 날은 땀으로 샤워하면서 자고, 추운 날은 동상 걸리면서 자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 사는 모두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아닌 나흘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기가 어려웠고, 흰 쌀밥은 꿈도 못 꾸고, 어쩔 땐 밥 대신 감자 삶아 먹고 했습니다. 어떻게 학교는 가야 하니 겨우 다니긴 했는데 제대로 도시락 싸서 간 기억이 없네요. 저희 아버지는 나이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어릴 땐 몰랐는데 크다 보니 친구들의 부모님과 비교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중학생 때 거의 환갑이셨으니까 그땐 정말 많으신 거였죠. 어머니는 없습니다. 기억도 없고 사진 같은 것도 없어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저를 낳으시고 돌아가셨다고 했죠. 나이가 많으셨던 아버지는 제대로 된 직업도, 직장도 없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그러셨던 건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가끔 내가 아프지만 않았으면 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위암을 겪은 적이 있으시거든요. 위절제술까지 하셔서 가끔 복통도 있으시고 소화 기능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버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어떻게든 저 먹여 살리신다고 새벽에는 신문도 돌리고 낮에는 연탄 배달도 하셨죠. 동네 사람들도 이 씨는 정말 부지런하다고 금방 여기 떠날 것 같다며 아버지를 항상 응원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판자촌 사는 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니 친구들과 비교되는 제 처지를 새삼 실감하게 되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친구들처럼 예쁜 새 옷도 입어보고 싶고 머리도 길게 기르고 싶고 좋은 필기구도 쓰고 싶었거든요. 저는 새 옷 사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아예 없던 것 같기도 해요. 제 기억이 없으니까. 옆집 언니 옷, 옆옆집 오빠 옷, 앞집 언니 옷 다 이렇게 물려 입었습니다. 물려주기를 한 3번 거친 옷도 있었고요. 미용실 가는 돈도 없고 머리가 길면 물도 많이 쓰고 거추장스럽다며 아버지가 맨날 제 머리를 남자아이처럼 짧게 잘라주셨습니다. 남자애들은 빡빡이로도 많이 밀었었는데 그게 아닌 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속마음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릴 순 없었습니다. 그러기엔 아버지께서 저를 정말 애지중지 키우셨고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께서 오로지 나를 위해 살고 계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좀 아팠거든요. 아니, 그때 거기 살던 애들 다 아팠습니다. 제대로 못 먹으니 하루 지나 한 집 건너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벌레 같은 것도 많이 물리고 그랬습니다. 웬만해서는 병원에도 잘 안 가니까 아프면 그냥 아픈 대로 살았습니다. 실제로 동네에서 같이 놀던 친구가 병원 못 가고 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집도 별반 다를 건 없었죠. 그래도 저희 아버지, 저 감기 걸리면 밤새 간호해 주셨습니다. 너무 아파서 계속 잠만 자다가 새벽에 잠깐 정신 차리면 아버지 꾸벅꾸벅 졸다가 화들짝 놀라 깨시고 머리맡에 젖은 수건이랑 대야 놓여져 있고 따뜻한 물 계속 주시고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일하는 연탄가게 사장님께서 먹으라고 우유나 옥수수 같은 거 주시면 그거 안 먹고 하루 종일 굶으시다가 가져와서 저한테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밖에 모르시는 분인데 제가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하면 아버지께서 많이 속상해 하실 것 같았죠. 저는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불평만 늘어놓지 말고 나도 돈을 벌어서 아버지를 돕기로 한 거죠. 그게 중학생 때였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하니까 중학생 여자애가 어떻게 돈을 버냐고 됐다고 하셨지만 저는 어떻게든 도움이 되어서 더 나은 환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남자애들은 노상으로 이것저것 팔기도 하고 시장도 나가고 신문도 돌리고 하던데 저같이 어린 여자애는 잘 안 써주더라고요. 그러다가 같이 판자촌 살던 언니가 만화방에서 아르바이트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딱 1시간만 대신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했죠. 이 언니가 고민 하더니 그럼 자기는 학교 끝나고 좀 놀다가 갈 테니까 1시간만 일하라고 해줬습니다. 저는 14살의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했어요. 그렇다고 그 돈을 허투루 쓰진 않았는데 그래도 걱정하실까봐 말씀을 안 드렸죠. 어차피 아버지도 일하시느라 맨날 늦게 들어오셔서 제가 어디서 뭐 하고 다니는지 모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가 고등학생이었는데 한창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게 좋았는지 1시간 더 저한테 일 맡기더라고요. 그렇다고 돈 적게 주지도 않고 일한 시간만큼 잘 줘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때 시간당 900원 받았습니다.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거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던데 그때는 시급 이런 것도 없었고 900원 받으면 잘 주는 거였습니다. 일 몇 달 하다가 결국 만화방 사장님한테 들켰습니다. 그 언니도 잘리고 저도 잘리고 그래도 언니는 딱히 뭐라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는 어차피 다른 알바 하려고 했다고 너는 어떡하냐고 걱정해줬습니다. 그런데 만화방에 저 일하는 시간 전 타임에 일하던 대학생 오빠가 있었거든요. 그 오빠 다음에 바로 제가 1시간 일했던 거라 얘기도 몇 번 해보고 저 판자촌 사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오빠는 맨날 저한테 어린내가 불쌍하다면서 초콜릿 같은 거 주고 그랬었죠. 그 오빠가 저 잘린 거 알고 알바 더 할 생각 있으면 하나 소개해준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니까 자기 엄마가 분식집을 하는데 거기서 아침에만 잠깐 일손 도와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다니는 중학교 바로 앞 분식집 아들 오빠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아침마다 분식집 가서 떡 떼어내고 칼질도 하고 꼬치도 끼우고 불량식품 정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2시간 일해서 1,500원 받았습니다. 덤으로 저는 그 분식집에 있는 거 다 공짜로 먹을 수 있었죠. 돈을 벌긴 했는데 사람이 돈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쓸 줄을 모르더라고요. 어차피 쓸 생각도 없었지만요. 그렇게 1,000원, 2,000원 모으다 보니까 중학교 졸업할 때 무려 60만 원을 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보통 직장인들이 월급을 5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일해서 괜찮게 사는 어른 월급을 번 거죠. 제가 졸업식 날 꼬깃꼬깃한 돈 뭉치 아버지한테 드리니까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미안하다면서. 미안하다, 미안해. 나 같은 거한테 와서 미안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저는 좋아요.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어떻게 살던지 아무 상관없어요. 나가자. 여기서 나가자, 순정아. 네? 어딜 가요? 막 우시면서 아버지는 그냥 나가자고만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한 달쯤 뒤에 저희는 정말로 그 판자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 건 연탄집 사장님이었습니다. 연탄집 사장님 댁은 판자촌에서 그리 멀지 않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었고 2층에 사장님이 사시고 반지하 같은 1층에 2세대가 새를 들어 살고 있었죠.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주방이 있고 오른쪽엔 화장실, 그 안에 거실 겸 방이 작게 있었습니다. 연탄집 사장님께서 저희 사정을 딱하게 여기시고 계속 고민을 하시다가 사모님하고 상의 끝에 저희한테 월세를 적게 받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 집을 처음 보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싶기도 했고요. 집안에 이렇게 잘 갖춰진 주방과 화장실이 있다는 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집이 너무 좋아서 거실에서 몇 번을 대굴대굴 굴러다녔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랑 둘이 자려고 누우면 집이 꽉 찼었거든요.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면서 드디어 판자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는 시장에 나가 떡집에서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아주 광고를 하고 다녔거든요. 사장님 댁 사모님께서 매일 시장에 나가 장 보시는데 어떻게 떡집에서 일할 사람 구한다는 걸 알아가지고는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따질 거 없는 제 입장에선 뭐든지 오케이라 바로 가서 일 시작했죠. 그리고 학교 끝나고는 예전에 중학생 때 일했던 그 만화방이랑 다시 인연이 닿아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되면서 판자촌을 벗어난 저는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전부가 뒤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건 사장님 댁을 만난 거였죠. 사장님도 좋은 분이셨지만 사모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사실 사장님이랑 사모님 두 분 다 저희 아버지보다 어리신 분들이었는데 사모님이 자신을 이모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전업주부셨던 사모님은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는 두 자녀를 위해 삼시세끼 맛있는 반찬만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반찬들을 저에게 나눠주셨죠. 가끔 사장님, 사모님 생신이거나 애들 생일이면 댁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물 몇 가지, 고기, 국, 밥 이렇게 차려진 밥상이었는데 생전 태어나 그런 대접을 처음 받는 저는 사모님과의 식사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고등학생 때부터 키가 부쩍 많이 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끝나는 겨울방학 때 키가 멈췄는데 그 키가 거의 170이었으니까 웬만한 남자애들보다 큰 정도였죠. 그리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뭔가 다르다고 느낀 게요.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나이잖아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키가 어떻게, 살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이러더라고요. 나는 아빠 닮아서 키가 커. 나는 엄마 코 닮았어. 나는 아빠처럼 눈이 작아.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닮았나 하고요. 앞서 말했지만 저는 키가 큰 편이었습니다. 국민학생 때는 또래에 비해서 도드라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간 이상이었습니다. 못 먹었던 탓인지 몸은 깡 말랐었지만요. 그에 비해 아버지는 키가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집도 좀 있으신 편이었죠. 더 자세히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까 눈도 코도 입도 어디 하나 닮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나는 엄마를 닮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궁금증이 커져서 어느 날은 아버지한테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생기셨어요? 국민학생도 되기 전일 때 여쭤봤던 거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 얘기를 꺼낸 적이 없으니까 얘기하면 안 되는가 보구나 하고 눈치껏 궁금해도 참고 있었던 거죠. 제 물음에 아버지는 조금 당황하시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어머니랑 제가 닮았나 궁금했을 뿐이었는데 이런 제 마음을 알 턱 없는 아버지는 횡설수설하셨습니다. 예뻤지? 예뻤어. 아주. 키는 컸어요? 아니. 그게 아버지보다 작았나? 그럼 피부는요? 하였어요? 하였던 것 같아? 응. 그러면 밥 먹자, 순정아. 얼렁뚱땅 대답을 피하시는 모습이 이상했지만 아버지께 아픈 추억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상한 모습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과학 시간이었습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혈액형이 AB형인데 아버지는 O형이시거든요. 제가 선생님한테 몇 번이나 여쭤봤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국민학생 때부터 피검사 했을 때 줄곧 AB형이었고 아버지 따라 보건소 갔을 때 봤는데 아버지도 분명히 O형이 맞았습니다. 그날 뭔 정신으로 만화방 알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끝나자마자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께서 밥상 차리고 계시더라고요. 순정이 왔냐? 밥 먹자. 찌개만 데우면 돼. 아버지, 그려. 아버지, 왜 순정아? 저 혈액형이 뭐였죠? 왜 학교에서 알아오래? 너 AB형이지. 그럼 아버지는요? 나? 나는 O형인데. 그건 왜? 아버지 혈액형도 적어 오라던. 나 아버지 딸 아니에요? 아버지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손을 덜덜 떨고 계셨습니다.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끓어 넘치는 찌개에만 시선을 둔 채 벌벌 떨고 계시더라고요. 진짜구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진짜 제가 아버지 딸이 아닐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겠지. 아니면 아버지가 잘못 알고 계신 거겠지 싶었는데 아버지의 반응을 보니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심장이 콩쾅콩쾅 요동쳤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냐? 저는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대로 나가셨습니다. 주방 쪽에 난 작은 창을 보니까 아버지가 마당을 서성이며 줄곧 담배만 피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베개가 흠뻑 젖도록 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셔서 없었고 작은 상 위에는 저를 위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꾸역꾸역 밥을 밀어넣고 평소처럼 떡집 나갔다가 학교에 갔습니다. 만화방 알바가 없는 날이라 학교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저녁을 차려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기다렸죠. 아버지는 밤 늦게 오셨습니다. 사장님이랑 한잔 하셨는지 둘 다 취하셨더라고요. 아버지는 방 한가운데에 앉아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셨죠. 그러니까 17년 전에 내가 널 발견했다. 왜 우리 이전에 살던 동네에서 좀만 나가면 작은 개천 하나 있었잖아. 거기서 널 발견했다. 버려져 있는 걸 아니, 내 사실대로 말하면 나 그런 판자촌에 살지도 않았다. 더했어. 노숙자였어, 노숙자. 살 의지가 없었거든. 그래도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서 괜찮은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암 걸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돈도 없고 이제 그만 살려고 언제 죽을까 하면서 나다니다가 널 본 거다. 못 본 척하고 가려고 하는데 네가 계속 울더라. 그냥 계속. 날 부르는 것처럼. 애 한 번 안아본 적 없던 내가 술도 덜 깬 채로 너를 안는데 참. 그 순간 책임이라는 게 주어진 기분이었지. 그래서 네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고 그 동네에 살게 된 거지. 미안하다. 그동안 말 안 해서. 그만 가도 돼. 나 같은 게 부모 노릇 해주는 게 뭐가 좋다고 더 같이 있고 싶겠어. 네 친부모를 찾아보던 나가서 혼자 살던 마음대로 해라. 안 붙잡을 테니 정말로 안 붙잡아. 이야기를 하시던 중간부터 아버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을 숨기거나 참지도 않으셨습니다. 너무 취하신 건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시다가 다 마치시고는 바로 잠에 드셨습니다. 아버지랑 17년을 산 저는 압니다. 아버지가 가라고 하시는 게 마음에도 없는 거짓이라는 걸요. 잠든 아버지의 양말을 벗겨드리고 외투를 벗겨드리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잠든 아버지의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 안 가요. 제가 아버지 딸인데 누구한테 가요. 저는 아버지 평생 모시고 살 거예요.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꼭이요. 잠든 아버지의 옆에 누워 잠을 청해봤지만
그날은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학업에 더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손을 놓았던 건 아니었지만 더 열심히 해서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는 게 목표가 되었죠. 제가 상고를 다녔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은행 들어가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떡집 일하는 거 그만두고 원래 학교 등교 시간보다 1시간 더 일찍 가서 예습하고 복습하고 했습니다. 아버지랑은 이전과 똑같이 지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 아버지께서 어딘가 모르게 저를 잘 못 쳐다보시고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평소처럼 똑같이 애교도 부리고 챙겨드리니까 아버지도 그냥 없던 일인 것처럼 지내셨죠. 학교에서 공부하고 끝나고는 만화방에서 일하면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졸업이더라고요. 마음먹은 뒤로 괜찮은 성적을 유지했던 저는 원하던 은행에 어렵지 않게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 일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적당했고 실내에서 일하는 환경도 좋았고 벌이도 괜찮았죠. 그런데 제가 그때 목표가 있었거든요. 우리 집 주인분들이신 사장님 댁만큼 살자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가능만 하다면 아래층 세입자도 받고 내 식구 먹고 살기에 부족함 없이 살자는 게 제 목표였죠. 하지만 은행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 저는 저와 같은 생각의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저보다 한 살이 어리던 그 남자는 은행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제가 입사 3년 차 때 그 남자가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어리바리하니 저 신입 때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귀여워서 조금 챙겨주다가 친해졌습니다. 처음엔 사귈 생각까진 없었는데 친해져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랑 처지가 비슷하더라고요. 그 남자도 어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10살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처럼 어렵게 살진 않았지만 부모가 한 분 안 계시다는 공통점은 저희를 이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저처럼 알뜰해서 돈도 잘 모았고 그 성공하고 싶다는 포부도 있던 사람이었죠. 관심 분야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던 저희는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좀 이른 거 아니냐, 남자가 어리니까 더 두고 봐야 하지 않냐고 했지만 이 남자에 대한 확신도 있었을 뿐더러 둘 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었거든요. 신혼생활은 저희 아버지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신세지고 있던 사장님 댁에서 벗어나 작은 거실에 방 하나 딸린 집으로 이사를 갔고 거기서 남편과 아버지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살아도 된다고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아버지를 두고 나오는 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위암에 걸리신 적이 있어 간간히 그 후유증이 보이기도 하고요. 남편은 아무 상관없다며 제 뜻을 따라줬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저희의 포부를 펼치게 됩니다. 결혼 전에 계속해서 계획했던 꿈을 펼치게 된 거죠. 제가 은행에서 기업이나 VIP를 상대했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엔 부자가 정말 많다는 걸요. 정말 평범해 보이는 아줌마 아저씨인데 월 소득이 몇 천만 원인 분도 계셨고 귀도 잘 안 들리시는 할머니인데 시내 한복판에 상가 10개가 넘게 들어가 있는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상대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매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가장 만만해 보이는 게 식품이더라고요. 실제로 뛰어들어 보니까 절대 만만한 게 아니었지만요. 하루 날 잡고 남편이랑 새벽에 도매시장 나가서 과일이랑 야채 사다가 노상으로 팔아봤습니다. 일부러 퇴근길에 사람 많은 역 근처에서 해봤는데 이게 팔리더라고요. 보름 정도 그렇게 팔아봤는데 복불복이긴 했지만 그중 7일 정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팔았습니다. 저희는 바로 은행 그만뒀습니다. 퇴직금이랑 모아두었던 돈 다 털고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백화점 근처 1층 상가에 작게 과일 가게 냈습니다. 왜 백화점이었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백화점 과일이 엄청 비싸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살 사람들은 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공략하자는 거였죠. 어쨌든 백화점 근처면 사람도 많이 있고, 특히 돈 쓰러 나온 사람들이 모이긴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정말 싸게 팔았습니다. 가져오는 도매가에서 20%도 안 되게 붙여서 팔았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하니까 이거 진짜 대박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한 달 수입이 남편이랑 둘이 은행에서 벌었던 월급의 딱 2배였습니다. 상상도 못한 돈을 만져보니까 사람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좀 더 키워보자고 하고 그 건물 1층 저희가 있던 가게 바로 옆에가 평수가 더 컸거든요. 건물주 사장님이랑 얘기해서 거기서 원래 주던 월세보다 1.5배 더 줄 테니까 빠지는 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건물주 사장님께서 승낙하시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과일 야채 가게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게를 오픈하는 날 각자 아버지께 용돈 200만 원씩 드렸습니다. 정말 큰 돈이었죠. 중학생 때 처음 알바한 꼬깃꼬깃한 돈 드렸던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버지께 이렇게 큰 돈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마냥 기뻤습니다. 돈 받은 아버지는 정말 놀라셨습니다. 저희가 밤낮 없이 일하는 건 알고 계셨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버는 건 모르고 계셨거든요. 아버지, 이제 일 그만두셔요. 이제 돈 버는 건 제가 할 테니까 아버지는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사세요. 아니다, 아니다. 애비는 해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래. 해준 게 없다뇨. 저 이렇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는 제 하나뿐인 부모님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저를 위해 많은 걸 희생하셨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순정아, 안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잠깐 머뭇거리시며 과거를 회상하셨습니다. 저를 발견하신 그날 밤 얘기를 다시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했다고 하셨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내다버릴 때는 이름표 같은 걸 넣어주거나 좀 안전한 장소에 두고 간다고 하던데 저는 이름표도 뭣도 없고 개천 근처 나무 옆에 덩그러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생각하셨답니다. 혹시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러면서 경찰서에 가서 유전자 등록을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때 실종 아동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등록을 하는 게 처음 생겨났을 때였거든요. 며칠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진짜 부모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야 하며 그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는데 굳이 찾아야 되나 싶기도 했고요. 고민만 하고 있는데 남편도 한번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실종인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말대로 등록만 해보자 하며 경찰서에 갔습니다. 유전자 등록을 하고 1년이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야채 가게를 하면서 잘 살고 있었고 유전자 등록을 했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있었죠. 그런데 전화로 부모님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복잡해졌습니다. 진짜인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고 봐도 내 부모인지 못 알아볼 것 같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가 실종된 건지 두렵기도 했죠. 친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날 저는 아버지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도저히 혼자는 못 가겠더라고요. 경찰서에서 마련해준 공간에 아버지랑 나란히 앉아서 물만 벌컥벌컥 들이키며 기다리고 있는데 중년의 부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이라는 걸. 그렇다고 눈물이 나진 않더라고요. 제가 100일도 안 되어서 버려졌는데 기억할 리가 없었죠. 그런데 제 친부모님은 저 보자마자 막 우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진짜 세상이 떠나가라 우시는데 너무 난감하고 덩달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겨우 마음 가라앉힌 부모님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미안해. 미안해, 정아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정아였구나. 그런데 저 실종된 거 맞아요? 저 버린 거 아니고요?
버리다니, 우리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왜, 어떻게 실종된 건데요? 그게 소아과에서 주사 맞아야 할 게 있어서 다 맞고 네가 울다 지쳐 잠이 들었길래 잠깐 의자에 내려놓고 수납하고 왔는데 네가 없어진 거야. 그땐 정말 이게 꿈인가 싶고. 어머니는 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죄책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전화가 오더라고. 돈 달라고. 정아 너를 데리고 있다고. 그때 네 울음소리까지 들려줬어. 돈 얼마나 되었든 준다고 했고 내가 약속한 장소에 나갔는데 돈만 가지고 도망가더라고. 정아 너는 볼 수도 없었고 경찰들도 범인 다 놓치고 그 이후로도 찾아보겠다고 한동안 고생했는데 못 찾았지. 유전자 등록 정말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몇 달 전에 했는데 진짜 찾을 줄은. 우는 어머니와 달래주는 친아버지를 봤습니다. 저랑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의 모습이구나 하고 새삼 느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는 친부모님의 질문에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저를 길러주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죠. 친부모님은 정말 감사하다고 했지만 왜인지 아버지는 죄인처럼 가만히 입을 닫고 계셨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마찬가지였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응? 아니다. 그냥 이제 제대로 된 가족의 모습이 된 것 같아서. 너의 진짜 부모들을 보니까 내가 아니었다면 더 잘 살았을 네 모습이 상상이 되어서 괜히 미안해지기도 하고. 아버지 또 그러시네. 맞지 않냐, 네 부모들. 꽤 있는 집 사람들 같던데 어쩌다 나 같은 사람한테 걸려서. 걸리다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제 진짜 보내줄 때가 되었구나. 이제 여한이 없다, 순정아. 이젠 정말 끝내도 될 것 같아. 아버지!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소리치는 걸 처음 보신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버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버지 딸이에요. 제 친부모는 저를 낳아줬을 뿐 저를 이렇게 길러주신 건 아버지라고요. 그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잘 자랐을 거라고요. 그랬다면 아버지도 지금의 남편도 못 만났을 텐데요. 저는 그런 삶 상상해 본 적 없어요. 저한테 진짜 부모님은 아버지뿐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저는 아버지 평생 모시고 살 거니까 보내준다느니 끝이라느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는 엉엉 우셨습니다. 아까 어머니가 우실 땐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우시니까 마음이 저리고 저도 따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안아드리고 위로해드리는데 제가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친부모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전날 만났을 때 그러셨거든요. 괜찮다면 같이 살아도 된다고요. 늦었지만 부모 노릇 잘해보겠다면서요. 저는 전화로 거절했습니다. 아버지랑 살고 싶고 지금의 모든 게 다 좋다고 했죠. 친부모님께서는 제 뜻을 존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종 연락도 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어머니랑 수다도 떨자고 하셨죠. 친부모님은 저를 잃어버리시고 수년 뒤에 아이를 하나 낳으셨는데 그게 아들이라고 하셨거든요. 엄청 무뚝뚝하다며 지금까지도 만나서 종종 얘기를 들려주신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제 고집에 못 이겨 결국 일을 그만두시고 문화센터에서 탁구도 배우시고 기타도 배우셨습니다. 평소에 해보고 싶다고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서 신청해드렸죠. 거기서 친구분도 사귀시고 정말 즐거워 보이셨습니다. 저희의 가게는 계속 잘 되었습니다. 야채랑 과일 판지 2년이 되었을 때 재계약 앞두고 근처 더 큰 곳으로 이전을 했고 그러면서 다른 품목들도 판매해보기로 했습니다. 시장 가서 사장님들 미팅하고 명함 따고 하면서 식자재 마트를 오픈하게 되었죠. 동네 장사라 원래 저희 단골 고객님들이 끊임없이 찾아주었고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마트로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지역에 괜찮은 자리가 나왔다는 정보를 얻어서 2호점을 오픈하게 되었고, 지금은 전국에 식자재 마트를 10개 가지고 있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8평짜리 가게에서 일명 골라골라를 외치며 어르신들께 과일을 팔던 게 고작 10여 년이 흘렀을 뿐인데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소원도 이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살던 연탄 사장님 댁같이 집주인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저 지금 건물주 되었습니다. 상가 6개에 사무실이 여러 개 있는 4층짜리 건물입니다. 탄자촌에서 감자 먹으며 살던 제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났죠. 이건 순전히 저희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되어서 숨을 거뒀을 거고,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사시지 않았다면 저 또한 대충대충 인생 살았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신 만큼 저도 열심히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연세가 거의 90이 되어서 이곳저곳 아프신 것도 많고 너무 야위셔서 마음이 아프지만 살아 계시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순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큰 사랑을 주신 나의 아버지, 항상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